최근 K방산 무기들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K방산, 그러니까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위상과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K방산의 성장세는 실로 놀랍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문체부와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이 공동 주관한 해외 미디어 초청 그 프로그램에 제가 기조 강연을 했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해외 외신 인터뷰를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우리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이런 성장 저력, 그 배경 굉장히 궁금해해요. 근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태동은 1970년부터 시작입니다. 아니 그러면 1970년 이전에는 우린 방위산업이 없었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군수산업 내지 국방산업이라고 우리가 일컫긴 했는데, 사실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는 소총과 탄약조차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불모지와 같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반세기가 넘어가면서 전 세계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이러한 군사 강대국이자 이제는 방위산업 기반의 이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한 나라가 됐는데, 첫 번째로 방위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이 방위산업에 그대로 투영됐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가성비,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나 어떤 우수한 성능의 품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는 납기 준수에 대한 계획 이행 준수 능력도 탁월하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삼박자가 고루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무기 수출이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관계, 국제정치, 더 나아가서는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무기 구매 국가의 국내 정치 상황이나 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쟁 지역이거나 분쟁 지역에는 무기를 수출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현행 국내 실정법상에 전쟁 지역이거나 분쟁 지역에는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적성 국가나 해외 이런 적대국에게 우리가 무기를 또 수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걸 G2G라고 하는데 Government to Government라고 하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국제관계, 국제정치, 그리고 그러한 국내 정치 상황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또 우리나라도 그만큼 외교 수준이나 역량도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있는데, 여튼 사실 2022년 우러 전쟁에 따른 전쟁 특수 요인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또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이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당분간 뭐 앞으로 향후 뭐 2년에서 3년, 더 나아가서는 뭐 5년, 10년까지도 저는 바라보는데, 여전히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산 무기에 대한 우수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앞으로 K방산에 대한 전망은 그 호황을 넘어 초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나 FA50처럼 성능 가격 납기 측면의 경쟁력이 K방산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이런 K방산의 좀 DNA, 이러한 체질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뭐 155mm라고 하는 대구경 포탄인데요. 그러니까 이 나토 규격으로 우린 155mm를 사용하고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 등 이러한 나라들은 또 152mm, 북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러한 사양이나 규격, 그 다음에 재원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나토 규격에, 그리고 또 방위산업의 이러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점으로 사실 국제 무대에서 우리 한국산 무기가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패키지 딜 방식이라고 하는 그 방산 수출의 수출 전략 방식도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딜 방식은 무기를 구매하는 무기 구매국, 상대국에게 우리 무기를 구매했을 시 기술을 이전해주고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방식이라는 패키지 딜 방식이죠.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 패키지 딜 방식에 패키지 딜 2.0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플랜트 수출,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 노하우와 그리고 이 기술 생산 기반을 그 공장부터 그 플랜트까지 수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 공장을 지어주고 그 공장의 그 파실리티, 그런 다양한 설비들까지도 우리가 그 공장의 설비 레이아웃부터 그 관련 그 밀링 머신이나 기계 선반 등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풀 패키지가 됩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부터 현지 생산과 이 기술 이전 현지 생산에 대한 필요한 공장을 플랜트를 수출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풍산이 폴란드 현지 공장을 또 져요. 그리고 과거에는 삼양컴텍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뭐 방덕면이나 또는 일반 장구류 등 생산하는 기업이 필리핀의 조병창에 공장을 또 직접 만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미나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유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K방사는 이러한 패키지 딜 방식의 진화, 그래서 이러한 현지 생산에 있어 플랜트 수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우리도 필리핀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 현지에도 우리가 뭐 필리 조선소들을 인수했는데, 대형화 통합화라고 하는 게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해외 방산 시장까지.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미국의 그 군용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인 이닥을 또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아웃바운드 M&A라고 하는데, 국내 기업이 해외 방산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LIG 넥스원도 미국의 그 다족보행 로봇의 양대 산맥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고, 그리고 그 고스트 로보틱스가 있는데, LIG 넥스원이 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이 해외 방산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그런 아웃바운드 M&A 형태까지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재래식 무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 그러한 현지 생산과 플랜트 수출, 공장을 설립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방산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 그리고 이러한 재래식 기반의 무기만이 아닌 앞으로 로봇과 드론 등 최첨단 무기, 그리고 인공위성이나 이제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 범위와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K방산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충돌에서 한국산 무기 KGGB가 언급된 사례는 전황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최근에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지금 국경 충돌이 점차 그 수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태국군이 캄보디아군을 상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싸우고 있다. 근데 그 배경에는 한국산 무기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대표적으로 태국은 또 한 태국 간 또 그동안 국방 방산 협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태국이 한국산 무기를 또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K9 자주포, 그 다음에 K239라고 하는 미국의 MLRS라는 다련장 로켓포, 우리 천무도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K808, 그래서 이제 차륜형 장갑차죠. 그리고 KGGB라고 하는 게 있는데, KGGB는 정밀 유도 키트라고 해서 이제 이 KGGB를 FA-50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공대지 미사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KGGB는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그러한 정밀 유도 키트인데, 우리나라 국내 LIG 넥슨이 개발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LIG 넥슨이 KGGB를 개발했을 때는 이 용도가 원격으로 리모트 조종을 하면서 발사 이후 이제 북한은 이제 소련제 전술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러한 진지는 대부분 갱도화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도화된 진지가 이런 적 후사면, 그러니까 북한군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갱도 진지를, 적 후사면을 갱도 진지를 타격하기 위해서 이 KGGB 유도 키트를 개발했다는 거죠. 근데 이 KGGB 유도 키트가 이제는 공대지 미사일로 이제 태국 등 해외에 또 수출이 됐는데, 태국군이 지금 정확하게는 이 한국산 무기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 활용했는지 이게 아직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외신 기사를 참고해서 보면 태국군이 사용한 그 FA-50 전투기에 부착해서 장착한 KGGB 유도 키트가 캄보디아군 군 수뇌부를 정밀 타격하면서 타격을 그러니까 입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태국군이 어쨌든 한국산 무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면에 캄보디아군은 어떠냐? 근데 사실은 캄보디아군이 사용하는 것도 한국 무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무기라는 게 무기 체계랑 비무기 체계로 나뉘는데요. 캄보디아군이 사용하는 무기는 이제 비무기 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60 트럭이나, 그 다음에 캄보디아군이 입고 있는 국방색 전투복이 있는데, 그 과거에 우리 한국군이 쓰던 전투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태국군은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로부터 K239 천무, 그 다음에 K808과 같은 장갑차, 그 다음에 KGGB 등 이러한 무기체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캄보디아군은 트럭이나 군용 트럭이나 전투복이나 일반 장구류 등을 보면 그게 한국산.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투복 교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패턴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전투복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 국방색 전투복을 전량 이걸 소각하거나 폐기하기보다는 이게 필요한 국가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겠다 해서 당시 국방부에서 그 캄보디아에 우리는 이미 사용기한이 도래된 도태장비라고 본 60 트럭을 캄보디아에게 주면서 무상 이전을 해준 거죠. 근데 캄보디아군은 우리나라가 이제 도태장비라고 해서 우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폐기 처분해야 될 트럭을 캄보디아에 줬는데 캄보디아는 그게 최신 트럭이 된 거예요. 너무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군대에서는 이게 닦고 조이고 뭐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는 오버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신품 정비에 가깝게끔 그 군사용 이런 무기 체계나 비무기 체계들을 워낙 관리를 잘하니까 그리고 군복도 워낙 사실 재질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군이 우리 또 한국산 그런 트럭이나 군용 트럭이나 또는 이런 군복들을 착용하고 지금 전투에 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조금 안타까웠던 게 캄보디아군이 이게 국경 일대에서 교전하는 모습을 보면 캄보디아군이 크록스나 슬리퍼를 신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캄보디아군의 군부에 이제 일종의 그런 비리죠. 예, 군수 군납 비리인데 병사들에게 지급돼야 될 군용 물품들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보면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어떤 그런 국경선에서의 충돌이 그 전투 양상이 캄보디아가 지금 굉장히 좀 열의에 있고 열세에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그 아무리 병력과 이러한 무기가 많다고 해서 전투와 전쟁에서 꼭 이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뭐 태국군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서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캄보디아와의 국경선 충돌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한국산 무기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가 거론되는 것은 K방산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 국내 실정법상에는 해외 분쟁 지역이나 전쟁 중인 나라 또는 전쟁 지역은 국가에 우린 무기를 수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K방산 뭐 최근에 우리 한국산 무기가 해외에 수출되는 게 또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무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명을 살상하고 전쟁에 쓰이는데 이러한 무기산업, 즉 방위산업의 K방산? 이거 마냥 좋아할 일이냐고 또 반대로 이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제가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래서 K방산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방위산업을 얘기하면서 너무 이념에 결부시키는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위산업에 너무 이념을 결부시키는 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상인이라고 하죠.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는 전쟁 지역이거나 분쟁 지역인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무기를 수출한다는 게 그 나라에 그리고 어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전 세계 평화에도 우리 한국산 무기가 일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바라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전 세계 이러한 그 국제 정세, 불안정해지는 국제 정세와 유럽과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또는 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금 언급한 이 모든 권역과 국가들은 다양한 그런 무력 충돌이나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무력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군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용 무기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증하고 있는 무기 수요에 대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마땅한 선택제나 대체제가 없는 상황 속에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분쟁 지역이나 또는 적성 국가 등에는 무기를 수출하진 않지만 올해 그래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베트남에 또 K9 자주포를 수출했어요. 그래서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무기 수출하게 됐는데
이러한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칫 어떤 그런 외교적 분쟁이나 마찰, 갈등 또는 국제적인 여론이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한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려 할 수 없다. 하지만 K방산의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또 방산 수출 4대 강국을 우리가 진입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가 적절한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그 균형점을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K방산이 지금의 성과를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사실 K방산이 지금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차나 자주포 또는 전투기도 이게 기름을 넣어준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밀한 컴퓨터 기기나 전자기기 등이 작동을 해야지만 이걸 운용할 수 있는데 그럼 핵심은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OS라는 핵심 운영체제나 또는 하물며 내장형 소프트웨어라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까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를 잘 만들었지만 이 갤럭시라고 하는 스마트폰의 핵심 OS는 우리나라 운영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산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하드 파워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이런 활용 이 부분이 우리에겐 큰 숙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산화율을 좀 높여야 되는 것도 관건입니다. 그러니까는 K9 자주포 우리나라가 수출 효자 품목이라고 하고 전 세계 마켓시어의 절반 이상은 우리 K9 자주포가 이름 올렸다고 하지만 K9 자주포의 국산화율이 아직 70%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AS21이라는 레드백 장갑차도 독일의 라인메탈사를 제치고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선정이 됐지만 이 국산화율이 또 10%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산화율이 높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관건일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방산 주요 4개사를 제외한 방산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경영 여건이 악화일로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그래서 방산 생태계의 어떤 건전한 이러한 상생 혁신과 그 다음에 혁신 성장을 위한 그러한 어떤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그 외에도 이제 시급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또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어느 정부에서도 방산 특사라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방산 특사로 해외에 또 그 다양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이제 정부의 의지인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방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데 탑 매니지먼트 차원에서의 이러한 방산 리더십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은 멀지 않았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데요. 일시적 외교 갈등을 넘어 구조적인 안보 경쟁으로 봐야 하나요? 예, 최근 동북아 영내 상황이 이제 굉장히 좀 긴장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국제 정세도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이 동북아 지역 영내에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교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무력 분쟁과 무력 충돌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도 지금 야기될 수 있을 거라는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 중국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 뒤 이제 1972년 이제 중국과 일본은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이 수교를 맺은 지 벌써 이제 반세기가 넘어가는 상황 속에 그 이후 중국과 일본이 이 정도로 외교 갈등이 극단에 치달았었던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지금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선 이제는 무력 충돌의 그런 위험성까지 지금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동북아 영내의 이런 긴장과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중일 간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을 공식화한 이후 중국에 대응한 일본의 안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일본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 제대로 된 군대조차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자위대 체제인데 자위대는 사실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보통 국가로서 이런 주권 국가로서의 군대를 보유한 이제 기본적인 보통 국가로서의 그런 지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칫 일본의 우경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군국주의적인 어떤 다시 군사 강대국으로서의 그런 야심을 다시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일본은 방위대강의 전수방위 조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어떤 그 외국의 공격이나 또는 침략에 대해서는 일반 보통 국가로서의 그러한 군사적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그런 전수방위 원칙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천명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일본이 최근에 보면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도 않은 일본의 군사력이 사실 전 세계 이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일본은 강력한 또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방위비 증액과 그리고 더불어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전력하기 위한 무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올 상반기 그 호주의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에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의 일본 해상자위대가 사용하는 모가미급이라고 하는 호위함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해양방산 기업들이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과 경합을 했는데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 한 금년 4월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호주의 차기 호위함 도입 사업에 그 모가미급이 선정되면서 호주 100억 불 달러, 그러니까는 호주 100억 달러는 원화로 환산하면 한 14조 원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모가미 구축함 호위함을 11척을 수출하는데 호주 100억 달러, 그러니까는 14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24년 1년 동안 한 해 전체 해외 무기를 수출한 금액이 95억 불이었습니다.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13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4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방산무기 수출액을 다 합쳐도 13조 원, 95억 불인데 일본은 금년 4월 이 호주의 호위함 도입 사업 한 건을 수주함으로써 지난해 1년치 우리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을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죠. 최근에 이러한 무기 수출에도 일본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이러한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움직임, 국방 예산에 대한 증액,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의 또 무기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이런 수출 세일즈 등을 통해서 일본의 이러한 군사적 또는 자국의 방위 기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조와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해군군 활동 강화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2023년 미 국방부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간해요. 2023년 미 국방부,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국의 DOD라고 했는데 지금은 DOW라고 해서 Department of War, 그래서 전쟁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2023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그 보고서는 리플리케이터 전략이라고 해서 이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4차 상세 전략이자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의 리플리케이트는 영어 사전으로 복제하다, 복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이 2023년 발표됐을 때 세간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 보고서에서는 2030년경이면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추월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의 부상을 그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위험 요인이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리플리케이터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은 중국의 해군력 부상을 막기 위한 이제 강력한 이제 대량의 소모성 무인 전력을 전선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게 네이비 씨 고스트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류령 함대인데 USV, 그래서 Unmanned Surface Vehicle, 이거는 이제 무인 수상함이죠. 그러니까 해군의 배틀십이라고 하는 구축함으로부터 호위함 이런 그 해군 전투함들을 무인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UUV, 이거는 Underwater Vehicle, 그러니까는 무인 잠수정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론이나 그리고 급기야 항공모함도 무인 항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대만 간에도 양안 문제가 좀 심상치 않은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의 전략은 대만 인근 해협을
이거를 이제 지옥도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헬스케이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이프 전략은 대만 해협을 방금 말씀드렸던 USV와 UUV,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 그리고 드론 등으로 덮어버리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게 헬스케이프 전략인데 미국이 이런 전략을 발표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됐던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업 협력을 제안하면서 이른바 마스가라고 하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고, 급기야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이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주면서 이제 미국은 자국의 이러한 해양 방산에 대한 부분을, 해군력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키고 또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파트너로 우리 한국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배경은 첫 번째 중국의 군사력 부강, 그리고 중국의 이 군사력 부강 중에서는 해군력, 중국의 이러한 해군력이 미국을 굉장히 자극하고 의식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달에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중국 현지에서의 상황은 중국도 이 조선업에 있어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조선업 강국 꼽자면 한국과 일본,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지금은 민간 선박 수주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군함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중일 간 안보 경쟁 구도에서 미국은 여전히 관리자의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을 넘어서 또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긴장을 좀 고조시키는 여러 가지 또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 일본의 자위대 항공기의 레이더를 조사를 했던 그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를 조사한다는 게 공격 행위를 하기 위한, 그 공격 직전 단계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이더를 조사한다는 게 이제 강력한 그런 위협 신호인데, 그래서 자칫 이로 인한 그 무력 충돌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출조의 솔사, 한자로, 그래서 조사, 그래서 영어 사전에는 irradi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레이더나 빛을 비추거나 뭐 조준하는 그런 거 행위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거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위협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레이더 조사 행위에 따라서 무력 충돌이 또 벌어지는 굉장히 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도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중국과 일본의 이러한 외교 갈등, 그리고 무력 충돌에 대한 다양한 이런 갈등 상황이 높아지는 데에는 사실 일본은 미국을 좀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은 미국과 미일 동맹이 맺어져 있고, 그리고 단순한 외교 안보 파트너뿐만이 아닌 어떤 뭐 통상이나 무역, 어떤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의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더욱이 미국이 한국에게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줬는데 정작 일본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주변 나라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북한도 금년 초 핵잠수함을 건조했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지금 일본만 핵잠수함 내지 핵추진 잠수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핵잠이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싶은데 이를 용인받고 승인받으려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이러한 대중국 봉쇄 전략이나 상쇄 전략,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은 자국의 어떤 군사력 강화에 대한 기저, 그 다음에 정식 군대를 보유하는 그런 보통 국가로서의 어떤 도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그런 미일 군사 동맹에 있어서 그런 사실은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으로나 이러한 동맹의 그 결속과 연대가 강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니까 일본이 조금 조급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중일 간의 외교 갈등이 일본이 결국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은 미국을 의식한 그러한 행동의 일환이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일 간 안보 경쟁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어떤 리스크와 기회를 안게 되나요? 아마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이나 무력 충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과 무력 충돌은 우리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일 동맹,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은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늘날 한미 군사 동맹으로 왔고,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이 동맹 이론에서는 크게 동맹 이론의 딜레마를 설명하는데, 동맹의 연루와 그리고 반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맹을 맺었을 때 그 동맹은 이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이 흔히 맺어지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북한이 다시 한번 또 이런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한미동맹에 따라서 미국이 자동 참전을 하고 개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미국 본토에 반전 여론이 불거나 미 의회에서 이렇게 군사적 행동을 하거나 파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때 동맹이 맺어져 있지만 이 연루되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우리가 포기라고 하고 반기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영어 사전에서는 포기브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포기인데, 저희가 이제 군사학에서는 이를 반기라고 표현하는 게, 이 반기라고 하는 뜻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뒷짐 짓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뒷짐을 진 상태로 바라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작 군사적 지원을 하고 본토 병력을 파병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루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직간접적인 어떤 미국이 벌인 모든 전쟁과 전투에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게, 과거 월남전 당시에는 우리가 전투병만 30만 명 넘게 파병했거든요. 30만 넘게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라크전, 걸프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2022년 우러 전쟁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155mm 포탄을 미국을 경유해서 우회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미국과 우리 한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군사동맹 체계 하에서는 미국의 어떤 개입되는 전쟁에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고 연루될 수밖에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겠지만, 가령 중국과 일본이 무력 충돌로 인해서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간다? 그럼 사실 여기에는 일본은 미국과 군사적 협력을 공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협력 공조 상황에서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전쟁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개입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과 북한은 또 조중동맹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조중동맹도 군사동맹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전쟁에 중국도 개입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벌이는 전쟁에 북한도 원튼 원하지 않든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작 북한과 한국은 중국과 일본 간의 무력 충돌에 정작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안보는요, 한 나라의 안보를 그 나라 스스로 지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제관계나 또는 국제정치, 그리고 동맹 등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동맹이나 이러한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느냐, 이게 그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자유주의 진영의 한 일원이고, 그리고 미국 등 이런 나라들과는 또 동맹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불가피하게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자칫하면 그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게 미일 간의 외교 갈등과 무력 충돌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잘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국방위산업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